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열고 닫는다. 아침 출근길 현관문을 열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다시 문을 닫는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 대충 끼니를 때운다.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행동들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문이라는 건 이상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고 문을 닫아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사람을 깊게 망가뜨렸다. 저는 이혼 후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회사에 가고 밤엔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TV만 틀어놓고 시간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혼자가 편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자유롭지 않냐고. 하지만 혼자라는 건 자유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 눈치 안 봐도 됐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고 싸우다 지쳐 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조용함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아무도 없는 거실을 마주하는 일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워졌습니다. 냉장고엔 늘 물과 김치만 있었고 식탁 위엔 읽다만 영수증과 편의점 도시락 봉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축 처졌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헝클어진 긴 머리, 낡은 운동화, 품에 꼭 안고 있는 토끼 인형 하나.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지 3년째였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다. 아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 대화는 생활비나 집안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뿐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39이었다. 애매한 나이였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하나둘 결혼했고 점심시간이면 아이 이야기로 웃고 떠들었다. 나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다. 누군가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괜히 부러운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 티를 내는 순간 내 속마음이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더 힘들었다. 불 꺼진 현관, 조용한 거실, 아무도 없는 식탁, TV를 틀어놔도 적막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졌다. 퇴근 후 일부러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음악만 듣고 앉아있는 날도 많았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냉장고에는 늘 물과 맥주 몇 캔만 있었다. 혼자 먹자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았다. 컵라면, 삼각김밥, 배달음식. 그게 내 일상이었다. 어느 주말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적도 있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다. 문득 천장을 바라보다 생각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오래 외로웠다. 그런데 그날 밤, 초인종 소리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다. 전 남편과는 연애 5년 끝에 결혼했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다. 친구들도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다. 퇴근 후 데리러 오기도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랐다. 생활은 사랑만으로 버텨지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야근이라고 했다. 나중엔 술자리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식탁에 두 사람 몫으로 차려놓은 반찬이 식어갈 때마다 마음도 같이 식어갔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도 다녀봤고 검사도 받았다. 결과는 냉정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우리 둘만 살아도 되지 뭐.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생겼다. 시댁은 더 힘들었다. 명절마다 들려오는 말들. 좋은 소식은 없니? 병원은 다녀보는 거야? 애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되지. 그 말들은 웃으며 던지는 말이었지만 내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예민해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말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 외도를 알게 됐다. 세상은 생각보다 흔하게 무너졌다. 드라마처럼 큰 싸움도 없었다. 소리 지르며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끝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 눈을 피했다. 나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텅 빈 옷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은 사랑이 끝나서 우는 게 아니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사라져서 운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늦은 퇴근이었다. 월말 마감 때문에 회사 분위기는 하루 종일 전쟁 같았다. 상사는 예민했고 후배들은 실수를 반복했고 나는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을 눌러가며 버텨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사 건물을 나섰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도 거의 없었다. 편의점 불빛만 덩그러니 밝았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갔다. 나는 축 처진 몸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있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눈밑은 퀭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됐을까? 예전엔 웃는 것도 좋아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은 버티는 일이 되어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센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띵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택배도 아니었고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연락 없이 오는 경우는 없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문 쪽을 보는데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거기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는 엉켜 있었고 분홍색 패딩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아이 표정이었다.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눈빛. 아이는 품에 낡은 토끼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했다. 엄마 맞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얘야 사람 잘못 찾은 것 같은데?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아이는 울먹이며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맞아.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나는 당황한 채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보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 혼자였다.
그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알아? 내 질문에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없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해야 하나? 그런데 아이는 내 코트 끝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다. 결국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방 공기는 차가웠다. 아이 손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 손을 감싸 쥐었다. 그러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 손가락을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경찰서 안은 조용했다. 당직 경찰 몇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TV에서는 늦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우리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집 앞에 혼자 있었습니다. 자꾸 저를 엄마라고 불러서. 경찰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서아. 엄마 이름은? 아이는 천천히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엄마야. 순간 경찰 표정도 난처해졌다. 나는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오늘 처음 본 아이예요. 하지만 서아는 계속 울먹이며 나만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경찰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집 주소, 아빠 이름, 전화번호. 하지만 아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는 건 자기 이름뿐이었다. 한참 조사를 하던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보호자 찾을 때까지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갑자기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싫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또 혼자 있는 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꼭 오래전 내 마음 같았다. 이혼 후 처음 혼자 살던 날들. 집 안에 혼자 남겨져 불도 못 끄고 TV만 켜두던 밤들. 외롭다는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경찰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임시보호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처음 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서아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으면 다시 버려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결국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만이요. 그 순간 서아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였다. 나는 몇 번이나 아이를 힐끗 바라봤다. 아이는 말이 거의 없었다. 다만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현관문 앞에 섰을 때도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불안한 아이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막이 밀려왔다. 늘 혼자 들어오던 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작은 발소리 때문이었다. 서아는 현관 앞에 가만히 서서 집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오늘만 잠깐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조차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금방 다시 불안해졌다. 나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내줬다. 작은 발이 슬리퍼 안에서 헐렁하게 움직였다. 배고프지?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것 없었다. 계란 몇 개와 김치, 먹다 남은 반찬 정도. 순간 괜히 부끄러워졌다. 어른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너무 티나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계란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프라이팬에서 달걀 익는 소리가 들리자 서아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만드는 일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혼 후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혼자 먹는데 굳이 정성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나는 괜히 김도 잘게 잘라 올리고 소시지도 구워 접시에 담았다. 서하는 음식이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다 나 먹어도 돼?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아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정말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았다. 작은 입으로 정신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 밥을 다 먹은 뒤 나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줬다. 서하는 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엄마. 순간 손끝이 굳었다. 나는 차마 아이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엄마. 그 단어는 내게 늘 먼 이야기였다. 가질 수 없었던 삶.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호칭. 그런데 지금 낯선 아이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나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서하는 내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펴달라고 했다. 혼자 자면 무서워. 나는 결국 작은 이불을 꺼내줬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하가 말했다. 나 버리지 마.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낯선 기분이 들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하가 식탁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컵이 너무 커서 물이 식탁 위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아! 서하는 깜짝 놀라 휴지로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웃겨서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서하는 그런 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봤다. 화 안 내?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그 질문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아이. 실수하면 혼날까봐 먼저 겁먹는 아이. 나는 조용히 휴지를 받아들었다. 괜찮아. 물은 원래 흘릴 수도 있는 거야. 서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나는 경찰서에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아직 보호자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하루만 더 서하를 맡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하가 달려왔다. 엄마.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하지만 서하는 너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오늘 빨리 왔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 내 귀가를 기다려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서하는 하루 종일 그린 그림도 보여줬다. 크레파스로 삐뚤삐뚤 그린 그림 속에는 여자 한 명과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위에는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엄마랑 나.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림만 바라봤다. 그날 저녁 서하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다가 깜빡 잠들었다.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머리카락을 넘겨줬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따뜻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혼자 사는 삶은 편했지만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잠든 서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두려움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혹시 이 아이가 떠나버리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서아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버려진 아이, 겁에 질린 눈,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한 표정.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단순한 동정과는 달라지고 있었다.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아이 간식을 사게 됐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서아를 찾게 됐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오는 작은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이상할 만큼 녹아내렸다. 나는 그런 내 자신이 낯설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뒤 나는 일부러 아이와 관련된 감정을 멀리하며 살아왔다. 유치원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시선을 돌렸고 친구들이 아이 자랑을 하면 웃으며 듣는 척만 했다. 부럽다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서아와 함께 마트에 갔다. 아이는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내 질문에도 서아는 고개만 저었다. 나는 괜히 마음이 쓰여 초코과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서아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진짜 사도 돼? 응. 혼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과자 먹는다고 혼나는 집도 있어? 하지만 서아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있어. 순간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란 걸까?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야, 엄마 기억나?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맨날 울었어. 나는 숨을 죽인 채 아이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는 집에 잘 안 왔고 엄마는 자주 울었어. 서아는 토끼 인형 귀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가끔 나 혼자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에게 혼자라는 건 공포였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서아가 갑자기 내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따뜻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 보호자에 대한 단서가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서아와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밤새 비가 내린 뒤라 창밖 공기는 축축했다. 희미한 햇살이 거실 바닥 위로 번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맑아지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어젯밤 발견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태성. 그리고 그 사진을 품에 넣고 다니던 아이.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아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내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앉았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조금 일찍 일어났어. 서아는 맨발로 종종 걸어와 식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지 못했다. 아마 어젯밤 내 표정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배고프지? 계란 해줄까?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서아였다.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화났어요? 손끝이 멈췄다. 나는 천천히 불을 줄였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울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어른의 감정을 알아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안 울었어. 하지만 서아는 속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옷끝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나 때문에 힘든 거면 나 다시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뒤돌아봤다. 서아는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다. 버려질 준비를 하는 아이의 표정. 그게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혔다. 나는 서둘러 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서아야.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순간 서아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여기 있어도 돼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태성이 왜 서아를 내게 보냈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아이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를 차마 밀어낼 수 없다는 것. 나는 결국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응, 있어도 돼. 그 순간 서아가 아주 작게 흐느꼈다. 참고 있던 숨을 겨우 내쉬는 사람처럼. 나는 아이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창밖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을 따라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띵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나와 서아는 동시에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아침부터 누가 온 걸까? 나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얼굴이 굳어버렸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여기 있죠? 순간 뒤쪽에서 서아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집 안을 훑어보았다. 짙은 회색 코트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 아이 여기 있죠? 뒤에서 서아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 앞을 막아섰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다. 역시 여기였네. 그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나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때 여자의 시선이 내 뒤에 숨어 있는 서아에게 닿았다. 순간 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자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이리 와. 하지만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옷끝을 더 세게 붙잡았다. 작게 떨리는 손끝이 느껴졌다. 나는 아이를 뒤로 감싸며 말했다.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자 여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웃었다. 무서워한다고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아세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울고 엄마 찾고 집 나가고. 여자는 피곤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다. 솔직히 더는 못 맞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서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한 표정. 미안해하는 얼굴.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다. 여자는 내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원래 오늘 보호시설로 보내기로 했어요. 뭐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서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서아야.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 싫었어요. 순간 목이 꽉 막혔다. 엄마한테 오면 안 버려질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리고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설마 직접 키우시게요? 그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두려웠다. 나는 혼자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책임질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서아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이를 놓아주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말 잘 들을게요.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밥도 혼자 먹고 청소도 하고 울지도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나는 결국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서아는 안 갑니다.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금 무슨 말을? 나는 이번엔 분명하게 말했다. 제가 서아랑 같이 있겠습니다. 순간 서아가 나를 올려다봤다. 커다란 눈 안에 믿을 수 없는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왜일까? 동정심 때문일까? 외로워서일까? 아니면 나는 천천히 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또 버려지는 표정을 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날 이후 서아는 정말 조용한 아이가 되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뭐 하나 먹을 때도 꼭 허락을 구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엄마 불 켜도 돼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조차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얼마나 오래 혼나며 살아왔으면 저렇게까지 눈치를 볼까? 며칠 뒤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아야? 대답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섰다. 서아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꼭 누가 혼내기라도 한 아이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앉았다. 그때 서아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하나가 보였다. 어린이집 그림 일기장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래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짧은 문장. 엄마가 생겼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였다. 서아가 장결에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안 버려졌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아이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안 버려. 서아는 잠든 상태에서도 내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차갑던 계절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조금씩 알게 되었다. 가족은 꼭 피가 이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상처난 마음끼리 서로를 안아줄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우리 집 초인종 앞에 서 있던 작은 아이는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장결에 안 버릴 거죠? 라고 묻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절대 안 버려. 그 한마디면 서아는 안심한 듯 제 품 안에서 웃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진 집, 불 꺼진 거실, 혼자 먹는 밥,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 저는 그렇게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당황했고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 제 집 문 앞에 찾아온 건 불행이 아니었다는 걸. 서아는 제 인생에 늦게 도착한 기적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아이는 가족을 원했고 무너져 있던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서아가 학교에서 뛰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가끔은 두렵고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아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마치 세상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처럼.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와줘서 고마워. 창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계절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